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물류 2급 14강이고요.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업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서부터 영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영업이란 부분 자체가 물류하고는 약간 개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영업은. 그렇죠. 영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라고 부르기보다는 약간 마케팅 쪽, 유통 쪽에 가깝겠죠. 근데 이 ERP라는 프로세스를 구성할 때 자체에 영업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넣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업이라는 부분이 필요는 한데 크게 보면은 네 가지 항목, 인사회계, 생산, 물류에 넣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인접한 내용이 있는 물류에다 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라는 파트는 엄연히 따지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영업사원이 물건을 판매하고 그 물건을 사간 사람한테 돈을 받는 절차를 우리가 영업관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라는 부분은 어쨌든 수익이 생겨야만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업관리 쪽에서 이제 수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라는 거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그 소비자가 가지는 욕구나 의지를 뜻해요. 그래서 수요라는 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라는 거죠. 얘 둘을 다 합쳐서 우리가 크게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효 수요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구매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럼 살 수 있는 게 유효 수요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물건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음에 내가 구매력이 뒷받침해주면 그때 사려고 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들, 걔네들을 우리가 잠재 수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현재 수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수요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수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에서는 이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예측. 수요 예측이란 거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요를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럼 판매 예측은 뭐냐? 수요 예측을 결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사의 상품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판매 가능할 것인가를 갖다가 또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파일을 100이라고 놨을 때 휴대폰을 3년 내에 갈고 싶은 사람을 100이라고 놓을게요. 그랬을 때 휴대폰 시장을 우리가 여러 등분으로 애플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라고 하면은 삼성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의 파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100억의 시장이라면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30억의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다는 단순한 예측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얘네들 우리가 판매 예측이라 불러요. 그럼 판매 예측을 왜 하느냐? 판매 예측을 하면 기업 전체 매출액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은 기업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서로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만약에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 그렇죠, 만약에 10개가 팔린다고 생각을, 이미 결과는 10개인데 예측을 30개가 팔릴 것이다 라고 하면 이 30개를 위해서 만든 조달, 즉 원재료는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실제 회사의 위기를 닥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예측이 결국에는 필요해졌다. 자, 만약에 수요 예측을 실제 수요보다, 한번 볼까요? 실제 수요보다 예측이 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측이 크다 보면 재고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많이 생산했을 거니까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하고 많이 생산했는데 이 재고는 안 팔렸어. 그럼 결국엔 비용이 증가하겠다함에 따라서 수익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거꾸로 수요가 예측을 초과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재고가 부족해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쵸, 기회의 손실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옛날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때 어마어마한 이슈를 끌고 왔었죠. 근데 그 허니버터칩의 수요를 생산이 못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고객들이 가도 없네 하다가 보는데 갑자기 대체 상품이 생겼어요. 허니버터긴 허니버터인데 브랜드만 다른 칩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지금 못 사 먹을 것 같으니 이거라도 먹자고서 수요의 층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판매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기회 부족, 기회 손실이 생겨버린 거죠. 그 고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영업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요가 예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물론 이 안을 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또 어디로 이어져요? 얘도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얘도 생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으로 이어지면 얘가 또 뭘로 이어지고 품질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물류를 공부해야 될까요? 유통을 공부해야 될까요? 생산을 공부하고 싶은데 품질을 공부하고 싶은데 얘기하시는데 결국에는 유통과 물류와 생산과 품질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다음에는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크게 보면 한 5-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예측이라는 거는 평균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 오차를 우리가 포함시키는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측 오차가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확한 예측이 되는 거고요. 수요 예측의 예측 오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평균을 갖다가 뭐 80개가 팔릴 것이다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라고 하는 게 예측 오차가 되겠죠. 요걸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간 예측보다는 단기 예측, 당연하죠. 장기보다는 누가? 단기가 정확하다. 그쵸.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오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는 3년 뒤에는 당연히 장기보단 단기가 예측이 정확하다. 예측 오차를 주려면 다른 얘기로 뭐예요? 단기 예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총괄 예측이 개별 품목 예측보다 정확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TV가 얼마 정도 팔릴 것 같아요 라는 게 TV 뭐 A 품목이 1-4분기에 몇 개 팔릴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나가는 거는 이거는 그 개별 품목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좀 힘들어요. 물론 지금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가지수가. 근데 지금은 소비자의 욕구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제품에 따라서 워낙 품목이 많다 보니 그리고 경쟁업체도 많다 보니 그 개별 품목별로 수요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 요소가 장래 수익 규모를 결정한다. 그쵸? 자, 우리 그 수요 예측이란 거는 그 만약에 지역을 봐도 그래요. 지역을 봐도 그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공간이다. 아니면 시골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다.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시골은 노인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노인 연령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요. 그에 대한 수요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대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인구 유입이 되면은 팔릴 것이고 인구 유입이 안 되면 안 팔릴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학로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문구류에는 수요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노인층에서 해당되는 뭐 실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좀 제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우리 상권에서는 이거를 배후지라고 많이 불러요. 상권도 같이 나중에 보시면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수요가 안정적인 기간 또는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예측은 불안정한 기간에 비해서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요가 꾸준히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일상 편의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편의품. 자, 편의품은 수요 예측이 상당히 편합니다. 왜? 맨날 쓰는 거다 보니까 휴지도 그렇죠. 매번 써요. 하나의 두루마리 휴지를 한 롤을 크게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주 안에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은 3주 되면 또 살아와야 돼요. 얘네들 수요 예측이 쉬운 반면에 좀 신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도 상품은 어떻게 팔릴지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영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속성. 이 영속성이란 거는 변하지 않는 성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도자기를 언제 또 구매할 것이냐.
자, 그럼 얘랑 비교한 거를 휴대폰 한번 볼까요? 휴대폰? 여러분들 휴대폰은 얼마만큼을 한번 바꾸세요? 보통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본인들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아주 오랜 옛날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바꾸다가 요즘엔 6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신제품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계속 바꿔주는 거죠. 근데 얘는 수요 예측이 가능해요. 왜? 중간에 바꾸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거의.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사전 예약을 하든가 신제품 출시 일정에 맞춰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수요 예측이 가능해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도자기는 아니면 수석은 얘는 영속성이는 거죠. 이 수석이 깨지면, 이 도자기가 깨지면 그때 구매를 할게.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영속성이 있는 것들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이런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의 특성에서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과거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 방법인데요.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 방법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량적인 방법에는 말 그대로 수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정성적인 방법에는 사람의 주관적 의견이 들어갑니다. 이 성자가 정성성자죠. 마음십자 부수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마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에는 시계열 분석과 여기서 또 시계열 분석과 인과 모형으로 나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의견에서는 그냥 바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돼서 나가게 됩니다. 자, 시계열 분석은 또 나가게 되죠. 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그 다음에 뭐 아리마, 그 다음에 뭐 분해법, 확산법 등등 쭉 이렇게 나가게 돼요. 얘는 정량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정량적인 방법부터 요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량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는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계열 분석은 이 시자가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걸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얘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아리마, 분해법, 확산 모형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다 그렇죠. 수학적 개념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자, 그럼 시계열 분석은 크게 어떻게 보느냐? 보통 우리가 뭐 4가지로 나눠서 분석한다고 얘기합니다. 추세 변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순환 변동, 그리고는 계절, 그리고 불규칙입니다. 자, 추세는 트렌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추세라는 건 뭐예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부르죠. 일정한 그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얘를 우리가 추세 변동이라 불러요. 순환 변동은 보통 우리가 순환이라는 거 한 사이클이 주기에 따라서 간격에 따라서 돈다는 건데 얘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이 1년을 끊어서 많이 보는데 1년에 의해 1년이 계속 주기가 변동하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이걸 갖다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순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C라고 부릅니다. C. 사이클. 자,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다 보니까 이 계절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왜? 여름에는 여름용 상품이 팔리겠고, 봄하고 가을엔 등산용 상품이 팔리겠고, 겨울은 겨울용 상품이 팔리겠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거에 맞춰서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판매 루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얘는 시즌이라 부릅니다. S. 불규칙은 irregular라 해가지고 I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애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여기까지가 ERP 물리 2급에서 나왔다면 품질 경영 기사에서는 이 4가지를 갖다가 T, C, S, I 분석을 따로따로 한 다음에 합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가법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더할 가짜를 써서 T, C, S, I라고 하면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곱하기라 해서 승법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계열 분석 안에 있는 하나씩 이동평균법부터 볼 텐데요. 이동평균법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되는 걸 갖다가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동평균법은 과거 일정 기간의 실적치에 동일한 가중치예요. 얘는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동일한 가중치. 이 동일한 가중치가 뭐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거죠. 1월, 2월, 3월, 4월이 있어요. 이때 20개, 25개, 26개, 24개가 팔렸어. 그러면 결국에는 20 더하기 25 더하기 26 더하기 24 나누기 뭐 하면 돼요? 평균 내니까 4 이겁니다. 이게 지금 단순이동 평균법인데 얘는 그동안에 우리가 평균 내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많이 구했었죠. 이게 뭐냐면 모든 1월, 2월, 3월, 4월에다가 4분의 1을 즉 4분의 1이라는 0.25 25%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준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구하는 걸 우리가 단순이동 평균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1월, 2월, 3월, 4월 있으면 나는 가장 최근에 4월 달에다 50% 줄 거야. 가중치를. 3월 달에는 30% 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15% 줄 거야. 여기는 5% 줄 거야. 이렇게 가중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가장 최근 게 중요한 데이터니까. 똑같이 20, 25, 26, 24가 있으면 여기다 이 가중치를 곱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이렇게 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는 단순이동 평균법은 가중치를 나누기 4 해가지고 동일하게 줬다면 지금 가중이동 평균법은 말 그대로 가장 최근의 거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줬다는 겁니다. 이게 가중이동 평균법의 개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수평할법입니다. 이 지수평할법은 우리 시험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심지어 물류관리사, 그 다음에 품질경영 기사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평할법 자체가 우선은 시작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지수평할 계수라는 알파 값에 의해 많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알파 값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0보다는 큰 개념을 갖는 게 알파 값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 만약에 알파가 크면 최근 변동을 많이 반영하는 거고요. 알파가 작으면 과거, 이전, 전달이죠. 과거의 변동을 많이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공식 그대로 보면은 FT는 자, 뭐 알파 곱하기 AT 이렇게 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알파에 F에 T-1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즉 단기 예측치는 제가 쓸게요. 단기 예측 내가 구하고 싶은 예측치는 그 다음에 지수평할 계수는 위에다 주어집니다. 상수로 주어지고요. 상수로 주어집니다. 자, 얘는 알파라는 건 이제 실적치죠. 실적치. 그러니까 지금 단기 실적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치. 그 다음에 정기 예측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미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7월에 뭐 400대의 물건을 팔았다. 400대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 그럼 얘가 돼요. 400대의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예를 들어서 8월 걸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리고 400대 물건을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예측은 몇 개였어요? 예측이 약간 500대를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활계수가 알파라는 게 0.4라고 하면은 우리 보고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0.4 곱하기 그리고 요번 달 만약에 요번 달에 지금 얼마를 파는 거예요? 지금 이 예측치는 정기 실측치는 400대 파는 거죠. 400대 팔았고 더하기 1-알파 곱하기 지금 예측치는 얼마라는 거예요? 예측치가 500이라는 얘기죠. 500 예측치가 500 실제 판매 얘 실제 판매량을 얘기하죠. 실제 판매량
여기 알파 AT.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4, 46에 그 다음에 더하기 1-알파니까 어떻게 돼요? 0.6. 0.6 곱하기 5, 6, 30이니까 300. 즉 얼마를 팔겠다? 460개를 팔겠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그 지수평화법에서 구하고 있는데 이 공식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FT는 알파 곱하기 AT 플러스 1-알파의 FT-1 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AT를 뭐 실적치라고 하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정기실측치가 되겠죠. 정기실측치. 그래서 얘를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정기실측치와 정기예측치를 가지고 단기예측치를 갖다 구하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요 공식 하나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까요? 별. 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겠다. 만약에 단기에 한글로 외우고 싶으면 단기예측치는 알파 곱하기 정기실측치 더하기 1-알파 곱하기 전기예측치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지금 안 한 게 있어요. 우선 안 한 거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지수평화까지만 하고 아리마라든가 뭐 분해법이라든가 인과형 모델 아직 안 했는데 얘네들은 크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개념은 잡고 가야 되니까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그 나머지 정량적인 방법 중에서 지수평화법 이 다음에 나오는 아리마, 분해법, 확산모형, 인과모형을 한번 잡고 넘어가고요. 이어서 정성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